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뭐랄까 정말 하늘에서 인터넷이 내려오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원앱 같은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승인됐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통신 환경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게 뭐 규제나 기술 이야기가 사실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요. 오늘 그 핵심 의미하고 앞으로 전망을 좀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 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승인된 건가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랑 원앱 이 두 회사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페이스X, 여긴 이제 스타링크 코리아라는 법인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유텔셋 원앱, 여기는 하나시스템이나 KT셋 같은 국내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인데요. 이 두 곳이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이라고 부르는 총 3건을 승인했습니다. 국경 간 공급 협정. 말이 조금 어렵네요. 이게 왜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해외 통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국내 법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지금 원앱처럼 국내 통신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해요. 뭐랄까 일종의 국내 사업을 위한 자격증 혹은 허가권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링크는 직접 법인을 세운 거고 원앱은 파트너를 구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일종의 자격 심사 같은 거네요. 그럼 단순히 그냥 서류만 보고 오케이 한 건 아닐 테고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봤겠네요. 당연하죠. 이게 그냥 서류 통과가 아닙니다. 정부가 서비스가 과연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 또 이게 들어왔을 때 국내 통신시장 경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뭐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경쟁을 통한 어떤 시장 활성화, 이런 가능성도 열어둔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특히 여기서 저궤도 위성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 저궤도요. 그게 기존 위성이랑 다른 점이죠.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알던 통신 위성은 보통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저기 한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에 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저궤도 위성은 훨씬 낮은 뭐 한 500에서 2천 킬로미터 정도 이 고도를 아주 빠르게 돕니다. 훨씬 가깝네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연 시간, 인터넷 반응 속도죠. 이걸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도가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신호가 빨리 오간다는 거네요. 그럼 승인도 받았겠다. 이제 정말 바로 저희 다 위성 인터넷을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뭐 더 남은 절차가 있을까요? 거의 다 오긴 했는데 딱 하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 뭔가요? 바로 이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한 사용자 단말기 있잖아요. 그 위성 신호를 주고받는 안테나. 여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요? 네, 이게 우리나라 전파법 기준에 맞는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뭐 기술적인 큰 결함만 없다면 이건 비교적 빨리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금방이네요. 그럼 진짜 서비스 시작은 언제가 될까요? 제가 본 자료들에서는 원앱 같은 경우는 빠르면 뭐 다음 달 6월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스타링크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 같던데요. 네, 서비스 시작 시점은 이제 전적으로 사업자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국내 파트너사들과 이미 협력하고 있는 원앱 쪽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스타일링크는 뭐 워낙 글로벌 사업자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에 맞춰서 한국 시장 진출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존 얘기도 있던데요.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거기도 한국 시장을 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도 결국은 스타일링크나 원앱 같은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거든요. 만약 아마존까지 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정말 한국 시장이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들의 중요한 격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야, 경쟁이 치열해지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서비스들이 딱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지금 쓰는 뭐 5G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확 바뀔까요? 자료들을 보면 주로 뭐 비행기 안이나 배 안에서 쓰는 통신, 아니면 통신망 깔기 어려운 저기 외딴 섬이나 산간 지역 같은 그런 틈새 시장부터 공략할 거라는 예상이 많던데요. 네, 초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직히 현재로서는요. 국내 통신사들이 대공하는 5G 망이나 초고속 인터넷 망에 비하면 속도가 아직은 좀 느리고요. 비용은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육상통신 시장에서 당장 뭐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의 통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해상이라든지 항공, 아니면 정말 깊은 산골짜기나 외딴 섬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죠. 통신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줄이는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스마트폰 통신을 바로 대체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통신이 잘 안 터졌던 그런 음영 지역을 먼저 해결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기술이라는 데 계속 발전하잖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랑 위성이 바로 직접 통신하는 기술, D2C라고 하던가요? 네, Direct to Cell. 네, 그리고 위성끼리 막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ISL 기술 같은 거요. 이런 게 실제로 상용화되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 기술의 미래 잠재력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D2C나 ISL 같은 기술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또 위성 발사 비용이나 단말기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만약 이용 비용이 지금 우리가 내는 통신요금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 지금은 솔직히 뭐 얼리 어답터 아니면 선뜻 쓰기에는 가격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기존 지상 통신망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 통신 3사 중심의 국내 시장에 매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겁니다.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그렇군요.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좀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뭐랄까, 우리 기술로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2030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 유텔셋 원웹의 국내 서비스 진출을 위한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는 거고요. 당장은 뭐 항공이나 해상, 도서산관 같은 특정 영역에서 먼저 활용되겠지만 이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통신 시장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승인은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 하나가 국내에 더 추가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빠르게 발전하는 위성 기술이 앞으로 우리 통신 환경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들이 또 어떻게 발전하고 이게 우리 생활이나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특정 지역의 통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전지구적인 통신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갈 그런 중요한 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